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에게 14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144번째 방송에서 우리가 들려드렸던 곡은 광복군 제3지대 광복군가였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렸던 오프닝 음악은 독도는 우리 땅 중에서 바뀐 부분, 최근에 개사된 부분이 있어요. 네. 최신 버전. 최신 버전. 최신 버전이었습니다. 최신 버전에 이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행정구역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울릉군, 울릉읍, 남면도동 1번지였는데 이제는 울릉군 독도읍 독돌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고 해산물이 조금 바뀌었어요. 대구 명태 거북이였는데 뭐 따개비 홍합 뭐 이게 들어갔어. 수온이 이게 좀 바뀌었는가 봐 해산물이. 그리고 대마도는 일본 땅이었는데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한국 땅이라고는 안 했고 대마도는 조선 땅이었어. 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노래가 길게 느껴지는. 다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할 얘기는 143회 방송에서 형식적 경매 얘기를 했었어요.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였는데요. 이번에는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이 얘기를 한번 본편에서 다뤄보고자 하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법률 용어, 그때, 우리가 이 선생한테는 뭘 할 건지를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왜냐면 법률 자판기니까, 뭐 해볼래, 그냥. 법률 용어. 누르면 나오는, 무효와 취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효. 무효와 취소. 어렵게 얘기할까? 쉽게 얘기할까? 재밌게. 자, 친구에서, 영화 친구에서, 요성이가 그러잖아. 간단하게 얘기할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동수 많이 컸네. 내가 원래 키는 니보다 좀 더 컸다, 애가. 니 시다발이 할 때부터.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아니, 내가, 원래 이제 직업이 이 강사잖아. 지금은 이제 강사고, 주로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사람들, 혹은 법무사가 될 사람들, 이른바 이제 법률 전문가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를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 이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가 되도록,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던 버릇이 있는 거야. 그럼 못된 버릇이지. 그지? 근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은 못된 버릇이지.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그래. 그걸 자기가 법률 전문가로서 이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다른 사람이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그러지. 그러니까, 대충, 쉽게. 그렇지. 이렇게 이제. 개념을 알려줘야 잡도록. 되겠냐. 개념을 그래서 잡도록. 내가 좀, 내 이 습관 때문에. 일종의 딜레마인데. 근데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하느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자, 무효와 취소. 무효든 취소든, 계약이 제대로 성립 안 되는 거야. 이게 무효하고 취소는.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이 제대로 성립 안 하는 거야. 처음부터 계약이 효력을 못 가지는 거. 이게 무효야.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은 그 계약에 따라서 발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권리나 의무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라면은 매수인은 돈 줄 필요 없어.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근데 모르고 줬다. 그럼 돌려받아야지. 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냥 무효로 있는 거야.
뭐 제척기간, 뭐 소멸시효, 뭐 이런 거 거의 안 받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한 세월이 지나도 무효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군 조수 때 그냥 무효도 끝까지 그게 흘러가지고. 무효가 한자 뭐뭐의 그건가요? 무슨 무에 무슨 없을 무자에 효력할 때. 없을 무자에, 그다음 효력할 때 효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효력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효력이라는 말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겠다 이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잖아. 나는 네 부동산을 가져와야 되고 돈 줘야 되고 요런 게 법적 효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도했었던 그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 이걸 무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해서 모든 법적 효과가 안 생긴다 이게 아니고 의도했었던 효과는 안 생기는 거야. 의도했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줬어. 그럼 의도한 효과는 안 생겼으니까 돈 줘야 될 게 없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으면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효과는 생기는 거지. 그럼 결혼도 계약이가 일종의. 결혼도 계약. 그러면 결혼도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있을 수 있고, 유효했는데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무효고 어떤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효 사유가 뭐고 취소 사유가 뭔지는 민법에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는 꼭 무효해야 되고 어떤 것은 꼭 취소 사유해야 되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정하기 나름. 혼인의 무효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래, 뭐 결혼도 계약이면. 혼인 무효 사유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받아 적어야 됩니다. 네. 첫째,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의 합의가 없는데 혼인신고가 됐어. 아, 요 새끼가 몰래가 구청해가지고 신고해버렸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혼인의 합의가 없는데 혼인신고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실제로 살 생각이 없어. 근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국적 취득 목적으로 그렇지. 혼인신고하는 그렇게 많이 하지. 분양권. 그렇지,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렇지. 그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혼인 무효 사유가 돼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이거는 혼인신고가 수리가 잘 안 돼. 근데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신고가 됐다면, 이 혼인은 무효예요. 이 근친혼이라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야, 신라시대 때는 뭐 삼촌하고 뭐 하고 결혼하고 했는데, 그게 무효 같으면은, 저 소급해가지고, 야, 내 아버지하고 결혼했던 거 그거 무효야. 그래가지고, 네가 태어난 거 자체가 무효야.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법적 효과가 안 생긴다니까. 혼인의 법적 효과가 뭐냐면은, 이렇게 새끼를 깠어. 무효인 혼인 중에. 그런다고 해서 이 새끼가 완전히 없는 새끼다. 이럴 순 없잖아.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효과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느냐면은, 혼인한 사람들 사이에, 부부라는 친족 관계가 생기는 거야. 이 부부 관계가 안 생기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인 외의자가 돼. 혼인 외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혼인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효과로 부부 간에는 친족 관계가 생기고. 키스 했는 거는 유효한 거네. 잠자리 했는 것도 유효한 거고. 그거는 효력을 얘기할 수가 없어.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자리는 계약이 아니야. 잠자리는 그냥 그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법률 용어로 사실행위라고 해. 사실행위. 법률 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 전혀 그거랑 연관 진짜 1도 지을 수가 없는 용어인데. 너 사실행위 했니? 계란인데. 좋아. 앞으로 우리는 남녀 관계에 잠자리를 앞으로 사실행위라고 생각하자. 너 나랑 사실행위 할래? 경상도요? 내 아들 낳아도 전라도요. 아따 그치 야구만 해. 서울 사실행위. 이제 두 번째 혼인 무효 사유가 이제 그거고 세 번째 혼인 무효 사유는 이제 더 골 때려.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는 직계 인척 간의 혼인. 직계 인척이 현재 직계 인척이거나 직계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직계 인척이 뭐냐면은 인척이라는 거는 혼인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 친족 관계야. 뭐 채갓집 뭐 이러죠. 이거는 그냥. 그럼 직계는 뭐가 되느냐? 직계는 반계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내려와야 돼. 그럼 직계 인척간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 되느냐면은 사위하고 장모 사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 이 사이가 현재 있는데 혼인을 했다. 혼인신고 수리가 잘 안 되겠지. 그지? 근데 공무원이 이제 빡쳐가지고 그냥 혼인신고를 해줬어. 혼인 무효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혼해버려가지고 이혼을 했어. 하고 둘이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전 시아버지 전 남편의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어. 전 아내의 어머니하고 사위하고 결혼을 했어. 이 혼인 무효야. 아, 그것도? 이혼했는데도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 무효야. 야, 그건 좀 의외네. 왜냐하면 씨발 진짜 껄쩍지근 끌쩍지근해서 무효로 한다? 이건 좀 그런데, 야, 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잖아. 이혼했으면 심하이지. 남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근친혼이거든.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친혼을 금지해요. 뭐, 유전적으로. 첫 번째는 우생학적인 이유. 우생학적인 이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성적 경쟁. 성적인 경쟁.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도덕이 파탄난다는 거야. 엄마하고 딸하고 막 경쟁한다. 그렇지.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 혼인을 금하는. 그건 좀 논리적인 것 같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법이 법이 없어. 다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혼인 무효 사유는 뭐냐면은 양부모계, 양부모계의 그러니까 직계 직계 양친족 관계, 양친자 관계 있었던 자들 사이에서의 혼인. 그러니까 양부하고 양녀. 이거 만약에 이제 입양 관계가 계속 있으면은 이거는 직계 혈족 관계니까 당연히 혼인 무효가 되고 입양이 해소가 됐어. 파양이 됐다든지 뭐 해서 입양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부하고 양녀였었던 자들 사이에서의 혼인, 양자하고 양모였었던 자들 사이에서의 혼인. 이게 이제 그 입양 관계 해소되기 전에는 아버지 엄마야. 근데 입양 관계 해소됐다고 해서 여보 당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이제 혼인 무효 사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 속담에 아주 쉽다라는 표현으로 누워서 떡 먹기 이거 있잖아. 영어 표현은 a piece of cake 이렇게 표현하거든. 뭐 한 조각의 떡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쉬운 게 뭐 수양딸 며느리 삼기 뭐 이런 거 있어. 수양딸이면 일종의 입양을 한 거잖아. 그 수양딸을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다?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현대 민법으로. 현재는 안 되지. 왜냐하면 수양딸은 이렇게 이제 입양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양녀야. 근데 얘가 며느리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식하고 혼인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도 그렇지. 그럼 그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형제 자매가 돼. 이촌 혈족이 되는 거야. 그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조선시대 민법은 허용했다는 얘기네. 지금은 안 됐지만. 그때는 수양딸이라는 것은 양녀처럼 돌봐주는 딸이라는 얘기지 양녀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양녀처럼 돌봐주는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 결혼을 시키는 것은 그건 지금도 가능하겠지. 수양딸 며느리 삼기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아나? 뭐 황석영의 장기산에 나오는 표현인데. 뭔데? 미친년 거기에 묻은 밥을 떼먹기. 자, 어쨌건 이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기는 거. 이게 이제 무효고, 취소는 무효하고 똑같아. 무효하고 똑같은데, 계약을 체결한 어떤 일방이 무효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일방이 그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방이 이 권리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무효가 안 되는 거야. 무효는 원래부터 누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는 이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취소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권리냐면은 계약의 어느 일방이 가질 수 있는 권리야. 계약 쌍방이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취소권을 가진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했을 때 그때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걸 취소라고. 그러니까 취소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소가 훨씬 더 좋아. 왜냐하면 계약이 자기한테 괜찮아. 그럼 취소 안 하면 돼. 계약이 자기한테 조금 불리해. 그럼 뭐 하면 돼? 취소해버리면 돼. 여기 이제 계약의 취소. 선택권이 있는 그 이전에 사기 강박, 사기나 강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계약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막 강박을 했어. 막 네 결혼 안 하면 튀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어쩔 수 없이 했어. 도장 찍어줬어. 근데 그 알고 보니 상대방이 현빈이야. 씨발. 그러면 나는 그냥 씨발 내가 취소권 행사 안 하는 거야. 그냥 사는 거지. 근데 그 새끼가 금방 그거야. 억동자야. 그럼 그때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민법의 혼인 말고 그냥 이제 통상적인 재산행위 이제 계약, 재산적인 계약에서는 취소 사유를 법으로 딱 못 박아놨어. 요것만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못 박아놨는데 네 가지. 네 가지지. 첫 번째는 그 미성년자처럼 제한 능력자가 있어요.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가 이제 미성년자단 말이야. 그 미성년자가 그 부모,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누가? 미성년자 측에서.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그 부모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유리하면 취소 안 해도 되네. 그렇지. 유리하면. 유리하면 취소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재산 거래에서는 미성년자가 완전 깡패야.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모를 때는 미성년자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중에 그 계약이 유리하면은 그냥 지속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지. 그래도 돼요. 야, 그래? 그래? 빨리 애를 낳게. 막둥이 하면 돼.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오로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해. 근데 이때는 착오에 빠진 것은 지가 잘못해서 착오에 빠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지. 상대방이 착오를 맞들게 하게끔 유도를 했거나 상대방의 결정적인 실수나 뭐 중대한 범죄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 아니,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착오가 어떤 착오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 계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때 그럴 때에는 뭐 예를 들어 설명해줘.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공을 하나 더 붙였어. 1000만 원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1000만 원에 사겠다고 표시를 한 거지. 이게 오기잖아, 오기.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100만 원짜리 물건이 1000만 원 주고 살 게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나도 질문 있어. 임차할 때 공 하나 더 붙이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그게 민법상의 계약이라면은 당연히 취소가 돼. 민법상의 계약이라면. 그럼 민사집행법이니까. 그럼. 근데 그게 매수 신청이라는 것이 순수한 개인 간의 거래 행위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법상행위라서 소송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단 말이야. 근데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내가 착각해서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취소하는 것을 함부로 허용하면은 절차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송 행위에는 보호해야 될 다른 법익들이 더 그렇지. 많네. 소송 행위에는 이 민법에 있는 착오로 인한 취소 규정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카페에도 한 명 그 올려놨더만. 그래, 올려놨대? 공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예, 읽었습니다. 이런 거는 취소권이 인정이 안 돼요. 취소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대신에 매각 허가 결정 취소해 주세요라고 가서 빌면 취소해 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여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그럼 하나 더 잠깐만. 이제, 내가 질문해도 되나?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자기는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을 적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1,000만 원의 가치가 전혀 없었던 거지. 자기 생각이 1,000만 원의 가치, 100만 원이나 생각하고 1,000만 원을 적은 게 아니라, 실수로 적은 게 아니라, 자기는 1,000만 원을 제대로 적었어.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1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자기만 착각을 한 거야. 이거 1,000만 원은 충분히 가치가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착오에 빠진 거예요, 착오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착오는 아니네. 착오 아니잖아. 그럼 착오 취소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 안 생기죠.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지금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한 대로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 적었어. 그럼 착오야, 착오가 아니야. 착오가 아니죠. 착오가 아니잖아.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김 대표는 나중에 착오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하고 싶은 거잖아. 그 말도 하고 싶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100만 원의 가치를 밖에 없어. 근데 얘만 착오에 빠진 거야. 잘못 생각한 거지. 그건 착오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 이 사람이 착오에 빠졌어, 안 빠졌어? 그거부터 생각해봐. 일단 그걸로 봤을 때 자기가 1,000만 원 착오가 생각했으니까 그거 자체는 착오는 아니지. 착오가 아니잖아. 예. 착오가 아닌데 왜 착오라고 우겨? 이 씨발 우기고 싶으니까 돈 1,000만 원 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왜냐고 묻지 마. 그러니까 착오가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러면 착오 취소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안 요 되는 놈이 나중에 내가 착오에 빠졌어 라고 라고 말을 주장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착오라고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착오에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착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겠지?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착오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 그럼 판사도 어떻게 보겠어? 착오라고 보겠지. 그지? 소고기 사먹겠지. 그럼 착오 취소가 되겠지.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착오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치. 그거는 또 아니고. 이게 착오가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를 저쪽에서 또 제출을 할 거다 말이야. 그럼 이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착오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근데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저는 원래 1,000만 원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법관이 이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또 증거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 소송에서 다투어진 문제예요. 소송에서 착오에 빠졌다라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면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하겠다 이런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 자, 이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기획부동산에서 흔히 얘기하는 얘기, 자, 이쪽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 신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 임야를, 개발도 안 되는 임야를 갖다가 비싸게 막 팔아먹는 거야. 자기도, 뭐, 평당 한 10,000원짜리 하는 걸 갖다가 10만 원에 얘하고 계약을 한 거야. 걔들이 속였느냐 말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착오라고 주장할 수는 없냐 이거지. 이게 개발이 될 거라고 그 TV에서도 막 뭐 얘기하고 이쪽에 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니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임야는 전혀 개발이 안 되는 임야야. 가치가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가. 이게 이제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그건 논외로 치자고. 그렇지. 그건 논외로 치고 착오였나 아니었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는 착오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걸 많은데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착오가 언제 발생했느냐를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요거 사면은 대박이야. 이렇게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지 다 결정을 했어. 이 결정된 것을 표시하는 계약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이제 표시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얘기를 해. 앞쪽 거는 계약을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착오. 이거를 이제 어려운 용어로 어려운 용어 하지 말까? 씨발. 해줘. 어려운 용어로는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해요. 형성 과정에서 착오.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 근데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지라고 그리고 이 계약을 왜 체결하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생각이 모두 다 계약의 내용이 될까 아니면 계약의 내용이 안 될까? 모두 다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착오는 계약의 내용으로 된 사항에 관한 착오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가 들어와 안 들어와라는 것은 이 임야 매매 계약의 내용이겠어요? 내용은 아니겠어요? 내용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가령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내가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으러 이제 분양 회사 갔어. 그럼 이제 분양하는 애들 이제 얼마나 이렇게 설레발이를 치겠어. 이 분양 받으면 한강이 쫙 내려, 한강 조망권 이거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요 분양 받기만 하면 한강이 쫙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분양 계약서 작성했지. 분양 받아든 거지. 분양 계약서 작성할 때 분양 계약서 안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이딴 얘기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들어가 봤는데 한강 조망 10cm 가능해요. 이렇게 10cm. 건물들 틈 사이로 조금 보이는 거야? 10cm, 딱 10cm.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분양 못 받겠다. 취소하겠다. 분양 대금 돌려달라. 이러면은 이제 이 착오가 착오로 내 취소하겠다. 이게 되겠느냐. 형성 과정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형성 과정에서 착오인 거야. 형성 과정에서 착오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려면은 이 형성 과정에서 착오가 대부분이야. 우리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 이 이제 계약 체결의 어떤 동기, 이게 계약의 내용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계약서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 근데 계약서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를 했고 계약서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를 했고 계약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러면 그냥 내용의 착오로 봐줘. 취소가 이 가능한 새끼들이 거야. 뭐 분양 전단지에 한강 조망 100% 가능 개사건 막 이렇게 적어놓고 뭐.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대부분 판례 케이스인데 어떻게 받느냐면은 그러면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이게 계약의 내용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하잖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제 떠들긴 했잖아. 그지? 이게 해석상 계약의 내용이 되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야. 그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은 오피스텔에 이제 조감도 있잖아. 설계도 도면을 딱 놓고 같은 층 내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지? 이게 저기 마운틴 뷰가 있고 리버 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분양권 분양 가격이 같냐 다르냐 보는 거야. 분양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조망권이라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평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는 거지. 안 한 거지. 그게 계약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아까 이제 테크노벨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 이게 요 하면은 완전히 이게 대박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개발이 될 거다라는 게 이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돼. 그러면 계약 과정에서 아무리 떠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해석상 계약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대부분은 계약이 안 될 거예요. 그럴 계약의 거야. 내용이 안 분명히 될 그럴 거야. 거야. 그래서 차고 취소 어려운데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우리 이제 판례가 예외를 인정을 해. 어떤 예외를 인정하느냐면은 이 착오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착오를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로 유발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표시가 안 돼도 이건 그냥 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인정을 해줘요. 녹취나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유발을 했는지 아닌지.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어. 기획 부동산들이 땅을 팔 때 실제로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 실제로 있는 정보를 내가 줬을 뿐이지 무슨 부정하게 유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분양받은 사람이 대처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착오 취소 거의 안 돼. 우리 그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많이 네. 올라오고 있잖아. 네. 보고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취소를 할 때 그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얘네들이 뭐라고 했든지 녹취도 해놓고 실제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 뭐 그런 자료들만 많이 모아놓았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취소라는 게 이제 무효가 된다는 얘기잖아. 처음부터. 그러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사이버만큼. 걔네들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취소라는 게 상당히 이제 양날의 칼인 거야. 자, 취소를 하면 그러면 내가 받은 부동산도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 당연히 돌려줘. 그지?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돌려줄 놈은 그냥 이 기획부동산들이 이미 사라졌어.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도 몰라. 그 회사도 없어져 버렸고. 이런 상황이단 말이지. 그럼 취소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 좀 해볼 만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고 사이버 머니를 잔뜩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선택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지. 아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 두 가지 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이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세 번째는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는 이 사기당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떤 경우에 어느 부분에서 속았는지, 이건 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어.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사기라고 하려면은 이게 사기친 놈이 고의적으로 했어야 돼. 그 고의를 입증해야 되네. 그렇지. 고의를 증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사기를 주장하는 사람. 그렇지. 그 다음에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돼. 속이는 행위. 속이는 행위가 없었는데 지가 스스로 사기 당해버렸다. 이건 안 되는 거네.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지. 사기의 의사는 있었는데 상대방이 사기의 의사는 있었는데 사기치는 행위 자체가 없었어. 그럼 내가 거기 그거 가가지고 내가 들이밀고 빠져버렸어. 안 이제 된다, 그러는 말이야.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왜? 얘가 이미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착각을 더 심하게 만들어준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저쪽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볼 수 있냐, 사기라고 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는 경우 많잖아. 좀 복잡해지네. 그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핸드폰이 5만원짜리밖에 안 돼. 근데, 1,000만원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놈이. 자꾸 팔을 해. 나는 안 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비싼 건 줄 알고, 내가 들고 있으면 다 비싼 건 줄 아는 거지. 자꾸 중고로라도 자기 사재.
그럼 아니, 나 이거 이제 안 팔래. 그러니까 5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시가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는 경우 있잖아. 그지? 그래, 그럼 그럴까?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제 팔았어. 사기칠 마음은 있었어. 근데 사기칠 마음은. 사기는 안 쳤어,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걔가 이제 들고 갔을 거 아니야. 500만 원 주고. 지는 이제 들고 500만 원 더 와가지고, 남겨보려고. 사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알아보니까 이거 5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니 5만 원짜리로 왜 내가 500만 원에 파냐. 그렇게 하면 김찬이 가서 뭐라 그러겠어? 씨발로만 네가 산다 그랬잖아 이 천만 새끼야. 왜 내 멍치라냐. 네가 졌다고 살자고 옆구리 꾹꾹 찔러놓고는 왜 지금 와서. 이게 이제 사기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아씨 또 복잡하네. 어쩌면 사기가 되느냐면은 이게 내가 야 이거 5만 원짜리밖에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때는 사기가 돼. 내가 이거 5만 원짜리밖에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될 의무가 없으면 사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파는 사람이 요거 정가가 얼마고 시가가 얼마다라는 거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지. 없지. 그치? 그래서 그때는 사기가 안 돼. 근데 파는 사람이 전문가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비전문가야. 이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만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분양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분양받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 이게 안 알려주면은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핸드폰이 있어. 그 파는 놈은 전문가야. 전문가야. 근데 이 비전문가가 저 핸드폰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1호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유통 과정이 흘러가 니한테 가는 걸 알고 니한테 접근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게 1호 핸드폰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핸드폰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1,000만 원에 팔아라 하고 하다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500만 원에 팔아고 해가지고 굳이 내가 못 팔 이유가 없으니 그래 팔았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게 1호 핸드폰이다라는 게 계약의 내용이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따져봐요. 다시 착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그게 이제 가격에 대한 기망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가능하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지. 요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협박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협박 당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요 네 가지가 우리 이제 민법이 인정하는 취소 사유. 뭐 어쨌든 변호사 잘 써서 논쟁에 그런 거 그죠? 하는 게 또 결과가 다를 수 있겠네요. 같은 내용. 무효 취소. 무효 취소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역시 법률 자판기 맞네. 그 두 가지 그 무효 취소를 얘기하면서 네 글자를 가지고 사기, 지금. 협박, 착오, 미성년자까지. 진짜. 자, 오늘의 본 주제. 아직 본 주제 안 들어갔어. 본 주제 안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까? 오늘의 본 주제.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형식적 경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형식적 경매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었고,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예가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이 선생이, 뭘 먹었냐면, 그 시기, 커피를 쭉쭉쭉쭉 빨아먹더니 이뇨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예. 2년 자격이 활발하게 화장실 갔다 온다고 지금 방금 자리도 비었어요. 자, 형식적 경매 중에서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내가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왔어. 예. 하나를 뽑아왔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례가 한 8건인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예. 근데 그 중에서 인천에 있는 사건 하나 뽑아왔거든요. 예. 요거 한번 개요를 쭉 어디에 이제 사건 번호하고 요거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예. 개요를 한번 쭉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6번지 보미 리즌빌 보미 리즌빌 예, 여기고요. 12층 1201호 13층입니다. 12층 돼 있는데? 13층입니다. 13층인가? 예. 어. 물건이 좀 다른 거구나. 예, 물건이 예. 여러 가지 나왔네요. 18 518433원이고요. 아파트인데 지금 감정가가 2억 4,600 나와 있는데 지금 최저가 1억 7,270% 한 번 유찰된 거네요. 그래서 8월 16일에 2차 매각이 진행되네. 예. 뭐 사용승인은 11년도에 나서 한 8년 된 건물이고 뭐 지금 평수는 33평짜리 33평형 33평형이고 또 뭐 있을까요? 특별한 게? 특별한 건 없어요. 어쨌든 유치권에 의한 형식 경매. 즉 이 건물이 유치권이 있었는데 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넣은 유치권자가 거예요.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 경고문 부착해 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고 행사자가 지금 가압류를 넣고 임의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예.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이 선생님. 네. 자, 경매 신청 채권자도 유치권자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본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보미건설 유치권을 소멸함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유치권을 소멸한다고 이렇게 예.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소멸함, 이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좀 안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 씨발. 우리는 아니까.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나만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그렇죠. 정보고 예. 한데, 예. 이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이렇게 적어놔버리면, 그래, 유치권 없네? 그러고 다 들어오잖아. 꼼꼼한 권리 분석을 누가 이렇게. 예. 아니,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걸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아예 공시를 해버리면, 예. 저도 재미없잖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형식상에 이건 걸 알고 들어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없어진다고 써놔버리면 뭐. 크게 의미는 없었죠. 이게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 목적물에다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유치권 소멸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적을 수밖에, 기재할 수밖에 없다. 좀 안타깝긴 하네. 그러면, 유치권 소멸이 법정 매각 법으로 정해놓은 매각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다가 이걸 기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기재가 되는 거고. 일종의 특수 물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하는 선순위 특수 물건. 전세권 이런 거. 그냥 뭐 다 없어지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네? 이 물건은? 이 물건 지금 보미 리즌빌이라고 하는 보미건설, 보미건설에서 이 아파트를 짓고 이게 이제 계속 경매에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건씩 한 건씩 넣는가 봐요. 전에 사건, 최근에 이 아파트가, 매각이 된 사례가 있어요. 똑같이 유치권에 의한 형식 경매를 집어넣어서,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 2018 타경 501695, 여기 보미 리전빌 12층 1201호인데, 이게 2019년 7월 10일에 2차 매각 기일에서, 감정가 2억 4,700,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1억 7,290만 원이었을 때, 감정가에 82.45%를 쓰고, 입찰자 3명이 붙었거든요. 3명이 붙었는데,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공간드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가가 2억 365만 원. 감정가의 82.45%.
82%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치고는 인천 평균 납치할가율이 거의 80% 후반대 되거든요. 90% 가까이 되는데 이 82%다 차순위도 지금 2억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치권 어쩌고 저쩌고 뭐가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이제 입찰자 수가 좀 적었던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였으면은 그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봐야 되는데 한 동짜리 지금 나홀로 그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저층은 아마 오피스텔도 있고 위에는 아파트 돼 있는 그런 구조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밑에 예. 1층에 그래서 사실상 대단지 아파트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단지 아파트 낙찰가율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싸네. 조금 예.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는 유치권의 부담은 이제 아예 없어지니까 유치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게 지금 보세요. 2011년도에 보미건설에서 이제 가압류를 걸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그 이전에 2011년 9월 26일 날 외환은행에서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것으로 딱 보이느냐면은 중도금 대출을 아마 해줬을 거야. 그리고 이 보증을 보미건설에서 그 했을 거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분양이 제대로 그 진행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보증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 대출을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이 외환은행이 담보를 요구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담보를 설정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지? 담보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그 유치권을 행사하고 보세요. 그 11년 9월 26일 날 신유호라는 사람에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됐잖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당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중도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두 달 뒤에 가압류를 걸었네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분양 대금 내지는 공사 대금 이게 이제 잘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공사 대금이 확보가 아마 안 됐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유치권을 공사업자가 이제 보미건설에서 행사를 했고 시행사는 뭐 따로 있을지는 몰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보미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시행사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이게 오랫동안 이게 회수가 안 된 거지. 보세요. 2011년 11월 11일 날 가압류를 걸었다는 얘기는 그때 이미 공사대금 채권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제 18년 12월 24일에 떨어진 거지. 몇 년 걸린 거예요. 7년 있다가 이제 돈을 넣은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보미건설 여기도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그 유치권을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계속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누구도 배치를 해야 돼. 직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 사람도 월급은 안 주나? 그러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유치권 실행 경매를. 자, 유치권에 의한 형식 경매가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내가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8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유치권에 의한 형식 경매 사건이 없는 겁니까? 그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유치권은 소멸하고 매각 대금으로부터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기는 하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다른 우선 변제 채권자가 있으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채권액에 따라서 평등 배당이 이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낙찰자로 하여금 돈을 갚도록 만드는 것이 유치권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 경매가 진행이 안 돼 버리게 되면 이게 유치권자는 계속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를 해야 되니까 직원은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고 공사대금 회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돈 배당도 못 받을 사람들이, 무슨 변제권도 없는 사람들이 유치권에 의한 형식 경매를 넣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 8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건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건은 그 유치권자가 배당에서 일정 부분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넣는. 그거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뒤에 끝다리 조금. 직원 써가지고 거기 유치권 행사하는 이 비용 든단 말이지. 유치권 행사하는데 비용이 드느니 차라리 경매를 넣어서 일부라도 좀 받자. 이게 나는 이제 그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을 때는 완전히 몰려 있는 거예요. 유치권자도. 최악의 경우는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 받아갈 건전한권, 여기도 한국외환은행 주한지점이 있는데, 이 외환은행에서 1억 6,800 다 받아가고, 뒤에 1억 6,800 이상, 그러니까 1억 6,800보다 넘어서는 낙찰가가 나와야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안분배당 하는 건가요? 아니, 뒤에? 건전당은 무슨, 그러니까 건전당이 제일 먼저 받아가는 네, 거지. 그 뒤에. 그 뒤에는 유치권자 말고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유치권보다 늦은 후순위 가압류가 있어도 그렇죠. 안분배당으로 안분배당. 거의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뭐 재산세라든지 당해세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뭐 받을 돈이 없으면 이게 무익료로 취하될 수도 있네.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1억 7,200이 2018 타경 518433 이게 1억 7,220만 원이 그 현 최저가인데 이 지금 채권 최고액은 1억 6,800이에요. 차이가 얼마냐면 한 400만 원? 네? 1억 6,800하고 1억 7,200이니까 한 400만 원 차이잖아요. 경매 비용하고 앞에 당해세하고 빠져버리면 이 최저가 1억 7,220만 원으로 넣어가지고는 잘못하면 무익료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물론 이게 전에 낙찰가가 2억대 초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당해세하고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2억대 정도는 되어야 낙찰도 받고 무익료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정이 이렇게 높게 잡힌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최고 우리 인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나홀라 아파트에다가 이게 거래된 것도 보니까 평균이 1억 9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거 2억대에서 낙찰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낙찰 통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예. 낙찰 통계가 이렇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 그 12층 같은 경우에 2억 300에 낙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7층 706호 같은 경우에 2억 488만 원, 감정가의 82%. 그 다음에 6월 5일 같은 사건에서 2억 50만 원, 감정가의 80%. 그 다음에 5월 17일에 1억 9,280만 원, 79%. 뭐 이렇게 낙찰된 사례. 4월 달은 1억 6천. 4월 달은 1억 6천까지 내려졌는데 이거는 뭐 임차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정상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아래 3월 달 이거는 왜 유치권 신고가 표시돼 있죠? 이거는 뭐 채권자가 경매에 넣었을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아주 사건을 자세히 뽑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낙찰가는 2억대 초반, 2억에서 2억 천 사이. 자,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145회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요? 예. 그리고 뭐 요즘 특별 회원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특별회원. 특별회원이 지금 전체 지금 3명이 되었어요. 한 명은 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 홈페이지 키워드 광고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카페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은 어제 한 분이 더 늘어서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한테는 이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낙찰을 받을 때까지 계속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어떤 서비스를 해줘요? 그쪽에서 원하는 오지 말고 권리부터 다 해준다고 하는데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홀짝 먹고 줍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냥 낙찰 받을 때까지 그냥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신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게 한두 분이니까 가능한 서비스인 것 같고요. 50분 넘어가시면 아마 대충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오늘도 1시간 가까이 됐네요.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무효 취소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